사전 모의. 네, 사전 모의입니다. 무슨 얘기냐? 네, 지금 가짜 인터뷰, 이 가짜 의혹 제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검찰 신앙림 김만배와 인터뷰 전후 긴밀 소통, 영장 만지자. 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또 다른 이 의혹이 있었죠. 김만배 씨, 대장동 김만배 씨가 대선을 즈음해서 대선 때쯤 돼서 가짜 인터뷰를 해서 뭔가 이재명 대표한테 쏠린 이 의혹의 시선을 윤석열 당시 후보 쪽으로 돌리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입니다. 검찰은 근데 이 김만배 씨가 인터뷰한 신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요 인터뷰, 그때 두 사람 우린 9월 15일에 처음 만났어요.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다. 전후에 긴밀하게 소통을 한 정황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사람 다 입을 모아서 우리 9월 15일에 처음 만났는데요. 라고 얘기한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신앙림 씨에게 돈 주고 허위 인터뷰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저의 오랜 지인인데 한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오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대화를 녹음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김만배 씨와 15년 또는 20년 만에 만나셨다고 했는데 그 장기간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9월 15일 만나기 전에 9월 14일 전화를 한 거죠. 그럼 9월 15일에 처음 만난 거죠. 그 장기간 동안 소통이 전혀 없다가. 네, 지금 장기간 동안 15년, 20년 연락이 없다가 9월 14일 날 연락을 해서 처음 만나서 얼굴을 대면한 건 9월 15일이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볼까요? 검찰의 이 조사에 따르면 허위 인터뷰 후 일주일 동안 두 사람 매일같이 연락을 했더라. 그리고 한 일주일간 연락을 하면서 만나고 5일 뒤에 1억 6,200만 원이 더 건너갔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 전 9월 15일에 만나기 전에 신앙림 전 위원장이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한 정황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규 위원님.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수상해 보이긴 해요. 만나고 일주일 동안 꾸준하게 연락을 하고 9월 14일에 처음 연락을 했다고 했는데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한 적은 또 있습니다. 그게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수사 정황과 그리고 신암림 전 노조위원장 그리고 김만배 씨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네. 대비를 해봐야 되는 게 일주일간 매일 연락을 했다라는 거는 기사 확인이나 체크 차원에서 안부 차원에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건 이제 김만배 씨가 주장하는 바고요. 네. 검찰 측은 그게 사전 모의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정황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두 분이 만나기 이전에 김만배 씨가 폐기했다라는 정황도 있다. 검찰이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된 휴대전화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좀 정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쟁점은 그 대가성인데 책값입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신앙림 전 노조위원장하고 김만배 씨의 의견이 엇갈리는 건 신앙림 전 노조위원장은 책값을 1억 5천만 원, 6천만 원 상당이다고 얘기하고 김만배 씨는 판권값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판권값이다 그러면은 그게 통상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2차 저작권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또 합니다. 신앙림 씨는 나는 판권을 판 적 없다. 내가 그걸 왜 파냐? 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게 네. 책값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비싼 책이더라도 10만 원 내외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의 권리가 나의 저작권이 높다고 해서 판권이 아닌 경우에 그렇게 높은 가격을 주고 송금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오히려 신앙림 전 위원장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전 모의 정황에서 제가 조금 지나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네. 이게 처음부터 두 사람이 예전부터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제 윤석열 현 대통령에게 불리한 기사를 한번 내보자라는 측면으로 모의를 했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여러 녹취록의 공개를 정황해 봤을 때에는 네.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뉴스타파 측이라든지 그런 언론사에서 조금 선택적으로 주어를 생략하거나 누락한 부분은 있었고 그거를 이제 2차 인용한 다른 보도사들도 유감이나 사과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이게 게이트다, 공작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조금 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자체가 공작인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인터뷰 내용을 게이트키핑하는 과정에서 언론사가 좀 다소 무리하게 주제를 잡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중에 잠깐 나온 게 지금 여기에서 허위 인터뷰 일주일간 매일 연락을 했다. 만남 전에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했다라는 거 말고 하나를 더 말씀을 하셨죠. 지금 휴대전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예 그 내용까지 좀 같이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죠. 다음 기사 볼까요? 검찰, 김만배 신앙님 사전 모의 정황, 허위 인터뷰 당일 행적 재구성 집중. 당일 행적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인터뷰 전날인 14일에 처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게 신앙님 씨의 얘기인 거죠. 인터뷰 전날인 14일 김만배 씨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해지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정황이다. 네. 여기 이어서 공교롭게도 김 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당일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는 게 두 사람의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김광삼 변호사님. 휴대전화를 마침 바꾸고 10여 년 만에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고 일주일 동안 연이어서 연락을 했다? 그게 지금 검찰의 시각이에요. 근데 저 부분 이제 신앙립 씨의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휴대전화를 해지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되팔든지 보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이걸 망치로 때려서 부수죠? 그건 이해가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해지라면 이걸 망치로 왜 때려서 부수냐고요. 그건 뭔가 저 휴대전화는 뭔가 수사와 관련, 범죄 혐의와 관련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아까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5년, 20년에 만난 사람을 처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대화를 녹취를 합니까? 같은 신문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15년, 20년 만에 만났는데 녹취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책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주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그게 있습니까? 그리고 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뉴스타파도 사실은 이걸 받고 나서 사실은 이걸 보도를 하기 6개월 전에 이미 기사를 작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거고 또 뉴스타파가 공개한 72분짜리 녹취를 보면 주어 막 생략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짜게 끼우고 편집하고 조작했다는 것이 그 녹취에서 완전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공개한 부분에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같이 녹취한 다음에 일주일간 소통하고 또 화천대유 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 한 2번 정도 갔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신앙님 씨는 유령이 갔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부인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보면 거짓말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면밀하게 공모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 증거가 그냥 굉장히 무수히 많은 거죠. 이수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 사람의 관련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서 관련한 의혹들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은 뭐 대선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시면 이 대선발 가장 큰 가짜뉴스는 이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 돈다발을 흔들어 보이면서 그 조폭 연루설, 이재명 당대표가 조폭과 연루됐다.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퍼뜨렸고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엄청 받아 썼었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1등이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을 보면 당대표가 언론 탄압의 어떤 신호탄으로 발언을 하고 계세요. 뭐 총살감이다. 이것은 뭐 무슨 국가 반역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후보들과 관련된 가짜뉴스 같은 것들을 그러면은 누구라도 그러면 총살감이고 다 뭐 국가 그 반역이니까 다 뭐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인지 저는 이것을 언론까지 막 몰아가서 언론을 탄압하는데 특히나 이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들을 탄압하는데 써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김병욱 의원님. 네, 우리가 기억하는 그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희대의 그 대선 공작이라고 하면 97년 대선 과정에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아들의 병역 비리 문제를 제기했던 그 김대옥 병풍 사건을 기억을 할 겁니다. 저는 지금 이번 이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 간의 이 공작 자체가 제2의 김대옥 병풍 사건이라 불러도 전혀 그러니까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헌정질서 자체를
아예 훼손하려고 일격을 테러를 가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사건이 사실 보면은 이 6개월 전에 인터뷰해 놓은 걸 대선 3일 전에 짜집기 조작을 해서 이제 특정 언론에서 발표를 하고 이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그 민주당 선대위에서 이걸 활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이 커넥션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그 배후가 어딘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김대엽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대선 공작이었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정권 이재명 후보가 정권 창출에 실패함으로써 실패한 대선 공작이거든요. 이번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대선 공작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정말 발본색원해야 되고 그 배후까지 확실하게 캐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계속 좀 진행이 될 부분이라 진행이 되면 또 더 알려드리기로 하고요.